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완연한 봄 날씨가 이곳 청계광장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에는 생태탕 논란과 선관위 논란 중요한 안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태탕 논란은 뭐고 선관위가 이번엔 내로남불도 안 된다 라고 했다는데 그 판단 근거는 뭔지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됐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에는 이 높은 사전투표 분석과 함께 생태탕 논란과 선관위 논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여당에서는 역전이 시작됐다. 야당에서는 승기 잡았다.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0.54% 매우 높은 사전투표율인데 과연 이게 본 투표율 합쳐져서 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 투표율이 얼마나 기록될지 궁금해집니다. 여권에서는 지지층이 다시 뭉쳤다라고 해석을 했고 야권에서는 정권심판위에서 시민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과연 여야의 해석 중에 누구 해석이 맞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저점 찍고 상승세 탄 확진자 수, 이거 좋은 소식 아니에요. 3차 대유행 전조 영상과 유사하다. 벌써 500명대가 5일째입니다. 짙어지는 4차 대유행 그림자. 그런데 백신 도입은 속절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 2%도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 매우 낮은 순서입니다. 자, 백신이 접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대유행이 들이닥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걱정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또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미국에서 터졌습니다. CCTV에 보시면 미국 한인 가게에서 쇠막가기 난동 폭력을 부렸습니다. 20대 흑인입니다. 기물 파손하며 욕설, 피해 한인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과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김수경 한신대 교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선거 상황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의 주요한 안건부터 살펴보시죠. 박영선 후보는 역전 시작 이렇게 내놨고 입장을, 오세훈 후보 측은 승기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 양측이 해석하는 바가 180도로 다릅니다. 박 후보는 역전됐다, 오 후보는 굳혔다. 주말에 두 후보가 유세 치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상 최고의 보궐선거 투표율입니다. 21.95%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난무하는 서울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믿음이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선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순간,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4월 7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 청년들을 올린 문재인 정부를, 이 청년들을 올린 박영순 전 시장의 시즌2 박영순을 이기는 날입니다. 너가 하루가 되도록 뛰겠습니다. 오세훈!
양 후보 모두 다 이제 선거 이틀 앞두고 총력전입니다. 오늘 저희 선거 상황실에서 주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여야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측이 생태탕 논란을 두고 치열하게 맞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관건은 내곡동 땅 주변에 있는 생태탕집에 오 후보가 갔었다라는 생태탕 주인의 그리고 아들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면서 박영선 후보 측이 오 후보 측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오 후보 측도 이에 대해서 만만치 않게 대응하고 있는데 일단 김어준 씨의 인터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작인 김성생은 2005년 6월 측량이 있었던 날 오세훈 후보 장인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여기요, 네. 김 씨도 왔고 오세훈 후보도 직접 보셨습니까? 네, 예. 잘생기셔가지고 눈에 띄어요. 혹시 아드님도 하얀 면바지였을 거예요. 하얀 면바지,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 심하리에 캐주얼 루퍼, 안에 멋진 구두였죠.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에 익숙하니까 혹시 그 하얀 면바지에 멋진 로퍼의 브랜드도 생각나시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1호 시사에서는 저 기사 처음에 안 썼던 것 같아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나 기억이 전혀 안 난다. 예. 뭐 왔다 안 왔다도 아니고 모르겠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사 가치가 이제 없었던 것인데 나흘 후에 교통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때는 기사 가치가 생기는 거죠. 이분이 왜 나흘 만에 말을 바꿨을까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좀 2005년 6월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로 이제 되돌아가서 그때 제가 기자였으니까 저도 기억을 되돌려 봤는데 그 오세훈 변호사였습니다. 당시에는 2004년 총선에 오세훈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의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꽤 유명 인사였었고 뭐 정수기 광고 이런 것도 나왔었습니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2005년에는 그냥 변호사였는데 그래도 제 기억에 오세훈 변호사 정도면은 그래도 길 가면 사람들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정도. 그러니까 알아볼 수는 있는 것이 이제 배경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것은 지금 이제 핵심은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자기 이제 처가의 땅, 처가 상속받은 땅, 그다음 뭐 장모님 명의, 처남 명의 이 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 힘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보상을 많이 받게 해줬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2005년에 이렇게 거기 만약에 측량하는데 갔다라고 하면 그거하고 직접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도 거짓말을 했다라면 오세훈 후보의 전반적인 말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방증으로서 여권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야권 입장에서는 뭐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괜히 이거 우리가 뭐 해명해봤자 자꾸 말꼬리 붙잡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 이러는 상황이라고 제가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정하 전 대변인 나흘 전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구체적으로 1호 시사와 인터뷰를 했었던 이 생태탕집 사장님 모자가 김어준 씨 프로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라고 인터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를 진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저렇게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데 윤태훈 실장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 오세훈 그 후보가 그 생태탕집을 방문했다는 때가 2005년도예요. 뭐 시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닐 때인데 우리 인터뷰에서 좀 봤습니다만 녹취에서 봤습니다만은 생태탕집 주인 아주머니는 오세훈 시장이라고 표현하고 당시 시장인데 뭐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파편적인 것들을 저는 짜집기를 해서 지금 여권이 굉장히 그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저기 생태탕집 그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그리고 오늘 또 무언가의 주장이 나오고 결국 이거는 뭐 선거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진위 공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글쎄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데 왜 생태탕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가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잘 모르겠고 여권 스스로도 이게 과연 옳은 선거 전략인지 저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찌됐건 저는 워낙 급하니까 이런 생태땅 논란을 만들어 냈겠
사건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 우리 선거에서 선거판을 흔들었다가 결국에는 아닌 걸로 밝혀졌던 뭐 김대엽이라는 사람도 생각이 나고, 글쎄요, 하여튼 지금 여건이 워낙 급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생태땅만 남았지 우리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어디 갔는지 모르는 이런 선거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은 어디 가고 생태탕만 남았다라는 건 이 박정하 전 대변인의, 야권의 박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 3일 만에 인터뷰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굉장히 좀 짧은 시간 안에 인터뷰 내용이 바뀐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해서 명품 신발에 흰 바지, 선글라스까지. 이 생태탕집 아들은 이 논란에 대해서 3일 전에 했던 1호 시사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이 복잡한 이 정치 이슈에 아들이 연루되는 것을 걱정해서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인터뷰한 것이다 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어머니가 맨 처음에 이루시사하고 인터뷰를 할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가 뭐 오세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방에서 일하느라고 바쁜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기억하고 챙기겠냐,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들의 입장은 어머니는 단지 내가 걱정이 돼서 정치적인 일에 괜히 이제 연루가 되면은 어쨌든 시끄러워지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고, 내가 잘 어머니를 설득해서 다시 진실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와서 오세훈 후보 그 당시에 변호사를 본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것인데요. 아무래도 좀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사실 16년 전에 어느 날에 대한 기억인데, 물론 오세훈 후보가 꽤나 이제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뭐 유명 정치인들이 이제 오가면 얼굴도 기억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날의 어떤 의상의 색깔이나 신발, 그리고 그 신발의 브랜드까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의아합니다. 제가 16년 전에 어느 날, 물론 유명인을 봤을 수는 있지만 그 유명인을 봤다는 기억 정도는 있는데, 이제 너무 그 거침없이 김어준 씨의 질문에 그 질문도 조금 의아했던 것 같아요. 신발 브랜드가 뭐냐? 갑자기 뜬금없이 신발이 멋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 브랜드가 뭐였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인터뷰의 흐름 같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페라 땡땡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조금 부자연스러웠고, 특히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이 항상 이제 좀 편파적이지 않냐라는 논란에 이제 휩싸이잖아요. 근데 왜 저런 식의 어떤 이런, 만약에 저것이 진실이라면 왜 하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꼭 그 진실성이 조금은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방송에서 이제 공개가 됐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남고요. 어쨌든 이게 모든 게 다 말뿐이고, 그것을 보았다는 지금 그 생태탕집 아들의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아주 작은 거라도 뭔가 단서가 될 만한, 증거가 될 만한 무엇인가를 조금 이제 들고 나와서, 오늘 물론 뭐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십니다만, 뭔가 좀 증거가 될 만한 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아, 정말 그 오 후보가 거짓말을 했던 것인가라는 데 좀 더 힘이 쏠릴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말뿐인 얘기가 계속 재생산될 뿐이라면, 오히려 정말 아까 박정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탕만 남고 박영선 후보는 도대체 어디 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태탕집 사장 아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그때 당시 카드 내역, 영수증 카드 내역하고 CCTV 화면도 찾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15년 전 카드 내역, 예컨대 2005년 그때 당시 오세훈 생태탕 이무 14,000원 사인, 뭐 요 내역이 15년 전께 쉽게 나올 수가 있는지, CCTV도 15년, 16년 전 CCTV를 과연 쉽게 구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관 기간이 지나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별도로 이제 관리해서 뭐 장부처럼 그 카드 영수증을 보관하시지 않은 이상은 어려울 수 있다. 수사 기간이 아닌 이상은 또 15년 전 거 찾기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논란이 조금 예민한 것이, 여야야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정치 한복판에서 기자회견한다는 결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기자회견까지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해명을 쭉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정치판이 시끄러운데 식당을 하면서 사실은 뭐 한쪽 진영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손님은 양쪽 진영 두루두루 오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려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모르는 척 했다가 해명이 첫 번째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아들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진실을 아니까 진실을 얘기할 뿐이고 간혹 사람마다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은 패션이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들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의문을 품을 수 있어서 물어봤더니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주변 회사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오거나 마을 사람이 손님이 주류인데 그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끔한 면바지, 하얀색 면바지에 또 그 당시 자기가 아마 그 같은 브랜드의 신발 같은 종류를 신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발을 유심히 봤는데 내 거랑 비슷하니까 뭐 굽이 더 컸다라고 취지로 이제 진술을 해서 그래서 기억에 남았다라는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섣불리 지금 생태탕집 아들이나 그 주인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떤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허위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저희가 사실은 뭐 저 어제 뭐 먹었냐고 얘기하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저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을 만났냐고 하면 또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여야에서 이거를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공격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예, 워낙 중요한 현안이고 자, 그 진실 혹은 거짓의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 후보 당사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얼마나 민주당의 주장이 허무맹랑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 모순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세무민하지 말라. 오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우상호 의원까지 이 생태탕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생태탕집 주인과 아들이 키가 크고 잘생겼더라. 글쎄, 저 같은 사람 갔으면 기억을 못했을지 모르는데. 신발 아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프로 알지만. 우상호 의원이 모시겠습니다. 어떡하지? 저기. 예. 저기 웬 선글라스요? 선글라스 끼고 땅 측량한 거 보면 기억이 겸손해진다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좀 기억 앞에 겸손해지고 싶거든요. 네. 그럼 오늘 점심은 또 생태탕 또 제가 생태탕을 제일 좋아하지만 밥맛이 떨어져서 안 먹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자, 진실 여부에 대해서 뭐 여야가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선글라스, 오 후보를 패러디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왔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명품 브랜드를 모른다. 국산 브랜드인가요? 프로스펙스만 안다. 라는 말까지 또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진실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뭐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논란에 대해 가지고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오세훈의 도덕성이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중간에 이게 난 이거 잘 모르겠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지라고 하는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가운데를 이제 스윙보터라고 하는데 스윙보터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방금 민주당의 저기 유튜브를 보면은 아마도 이제 당의 공식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보겠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약간 우리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이번 사실은 뭐 선거도 많이 밀린다고 하고 이러는데 투표하지 말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거예요. 네. 뭐 실제 국민의힘을 찍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이걸 보고 확 마음을 바꿔가지고 아니구나, 역시 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지지층 결집 쪽에 이제 좀 기대를 가질 것이다, 이게 있고, 그 다음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선거 끝나고 나면요, 보통 뭐 고소고발 취하해라, 뭐 옛날 싸웠던 거 다 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발생할 거 아니냐. 누가 거짓말 했는지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 당이 4월 8일 날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궁금해지는군요. 자, 이에 대해서 야권도 총 공세를 했습니다. 먼저 조수진 의원입니다. 16년 전 내곡동 생태탕 질이었습니까? 매운탕이었습니까? 밝히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그리고 김어준 씨는 추가 폭로해 주길 바라고 또 바란다 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며 생떼탕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신환 박대출 의원, 화난 민심을 생떼탕으로 살릴 수 없다. 오신환, 일단 생태탕 공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에서도 생떼탕을 들고 나왔군요. 박찬호 대변인. 뭐 어감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뭐 진실이야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생떼 부리고 어거지 부리고라는 거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좀 씁쓸한 게 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쭉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글쎄요,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나온 것 보면은 저는 부동층, 무당층들의 그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뭐 수치는 공개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저는 사전투표에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그간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정부 이 민주당 쪽에서는 모든 거를 다 기승전 선거에 맞추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생태탕만 있지 박영선 후보는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유튜브 봤던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 뭐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동원이 돼서 다 생태탕 얘기만 하고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박영선 후보는 과연 무언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두 번째는 그래요. 생태탕 주인집 아드님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여기서 이 방송국 저 방송국 그다음에 뭐 이 정치인 저 정치인 가서 뭐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 상황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은 어떤 상황이 될까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민주당이 너무 선거에만 올인이 돼서 그리고 기승전 생태탕 기승전 뭐 그냥 네거티브 이렇게 가서 박영선 후보도 그다음에 생태탕 주인도 굉장히 나중엔 허한 공허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들 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있어서 또 다른 또 희생자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아쉽게 좀 해봅니다. 자, 기승전 선거다라는 말씀은 이제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탕 논란에 이어서 박 후보 측의 중대 결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자꾸 이러면 중대 결심할 수 있다라고 밝혀서 이 논란이 시작됐는데 그 중대 결심이 뭘까요? 들어보시죠. 오세훈 후보는 심각한 하자를 드러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공언한 대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은 어떤 두고 보십시오. 자, 두고 보라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도대체 진성준 의원이 말한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주말 내내 정치권에서 화제였습니다. 야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이 정권은 이제 위선쇼, 사과쇼가 흥행한다니 협박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방송은 그만 보고 싶은 게 국민의 심정입니다. 바라건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끝까지 사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중대 결심을 밝히자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중대 결심이라는 게 박영선 후보의 중도 하차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 중대 결심이 뭘까요? 이제 궁금증을 자아냈죠. 도대체 중대 결심이 뭐냐고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두고 보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중대 결심이 뭐냐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야권에서는 그 박영선 후보가 그냥 중도에 하차하는 것 아니냐 이제
바둑판을 마치 엎어버리는 것처럼 이게 지금 열세에 몰리니까 뭔가 판 자체를 엎어버린다라는 의미로 어떤 하차를 염두에 둔 중대결심이란 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많이 맹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변인이 꼭 끝까지 하차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의 비꼬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냥 오세훈 후보를 고발하는 것 정도였다라는 식으로 지금 약간 얘기가 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대결심이 결국 하차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계속 이제 막 압박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영선 후보도 자기와 조율된 상태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진성준 그 전략기획 본부장이 얘기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그래요? 진성준 의원이 박영선 후보와 중대결심에 대해서 논의한 게 아니다. 박 후보가 그렇게 선을 그었어요. 자기랑 어떤 중대결심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중대결심 되려면 후보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게 오 후보를 그냥 고발하는 정도의 이야기였다면 그걸 중대결심이라고 도대체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굉장히 모양새가 좀 모양 빠지는 그런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냥 상대방의 정치적인 수를 좀 읽기 위해서 좀 띄워본 그런 것으로 약간 좀 흐려지는 그런 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통근 실장님, 중대결심이라는 게 뭘까요? 진성준 의원이 의미했던 게. 저도 모르죠. 이 선거 막바지에 이제 각 캠프들에서는 카드 같은 거를 준비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나갈 때 굳힐 수 있는, 뭐 이제 팽팽할 때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혹은 뒤처질 때는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을 준비를 해 보는데, 그런 식의 이제 압박용인 것인지. 근데 이제 중대결심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자, 지금이 이제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수요일이 이제 선거일인데, 지금 나와야 돼요. 그 중대결심이 나와야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큰 중대결심이면 계속 묵혀둘 일은 아닌 거죠. 예. 자, 이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내가 왜 사퇴를 했느냐,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에 선을 분명히 그었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진성준 의원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보선 사전 투표율도 꽤 높았습니다. 과연 본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재보선 사전 투표율 20.54고요. 서울이 21.95, 부산이 18.65%입니다. 자, 서울 지역의 역대 선거 투표율과 비교해 보면 꽤 높은 수준입니다. 과연 총 투표율이 얼마로 이어질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구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구는 종로구였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구, 이낙연 대 황교안이 맞붙었었던 그 종로구였죠. 자, 그리고 흥미로운 건 오세훈 후보가 지지난 종로 선거에서 졌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24.4%, 1등, 동작 23.6, 송파 23.4, 3등이고요. 가장 막바지는 금천 18.9%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요, 사전 투표율이 크게 오른 지역을 봤더니, 자, 박빙인 곳에서는 송파가 3.8%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이 우세인 성북과 서대문에서는 3.7, 3.6, 국민의힘이 우세인 강남 서초에서도 3.5, 3.5, 지난 총선 기준으로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올랐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태호 시장님, 네. 이거 좀 흥미로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 전화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죠. 근데 제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야, 그건 나도 하겠어요. 네. 근데 일단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건 분명해요. 이게 근데 뭐 여당 지지층 위주로 높아졌느냐, 야당 지지층 위주로 높아졌느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전반적인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왜 종로가 저렇게 높냐? 종로가? 그건 있습니다. 종로는 관외 투표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금천이나 중랑이나 이런 지역은 거의 지역민들이 많이 투표를 합니다. 저도 제가 그 금요일 아침에 사전 투표했거든요. 예. 저희 동네는 주택가래 가지고 거의 동네 분들이에요. 근데 종로에 관외 투표가 많다는 거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 점심시간에 나중에 나가가지고 투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비중이 종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높아요. 그걸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서대문, 성북 같은 경우에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이제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들이 다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높다. 점점 뒤로 갈수록 우리가 뭐 생태탕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선거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정도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자, 선거 상황실. 자, 이번에 부산 상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이겁니다. 힘 있는 시장과 정권 심판. 과연 부산 상황 어떨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거 도움 얻어갖고 어쩌든지 부산을 좀 확 살려내고 서울과도 당당하게 경쟁하는 도시로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 여기 떠나지 않고 떠나간 청년들도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부산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온갖이 가장 민심하고는 조금 다르게 차이가 나니까 혹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막 염려되고 애가 타고 속상하고 지금 그러죠? 저도 애탑니다. 근데요, 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투표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은 세상 정의로운 척 다 했지만 깨끗하지도 서민을 위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산도 이제 달매기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모두 단디 투표해 주십시오. 단순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후보 박형준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심판의 첫 신호를 갖다 올리는 겁니다. 네, 부산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 3가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변수, 재보궐 핫3 함께 보시죠. 재보선 핫3. 핫1은 선관위, 핫2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논쟁들, 핫3은 윤석열. 자, 먼저 핫1, 선관위의 편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엔 선관위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금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관위 내로남불은 특정 당 국민의힘의 투표 동료 현수막을 제동 걸었습니다. 논란입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투표가 위선과 무능을 이깁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내로남불과 위선 무능을 금지했습니다. 국민들도 어느 정당을 지칭하는지 인식이 가능한 표현이다 라며 내로남불과 위선 무능이 민주당을 상징한다 라는 취지로 불허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관위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선, 무능, 내로남불 이 단어들이 민주당의 상징이라는 것을 매우 친절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선관위까지 나서 박 후보 팀킬, 팀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선관위의 자승자박입니다. 박정현 대변인, TBS의 일합시다와 박영선 후보의 합니다 1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괜찮다라고 허용을 했는데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시민단체 현수막을 불허하고 그에 이어서 자, 내로남불과 무능 위선, 이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건데 그 특정 정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은 국민의힘에서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투표를 해서 위선과 무능을 이깁시다라는 거를 써도 됩니까? 아닙니까? 라고 선관위 문의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전투표 동료용으로. 그랬더니 선관위 해석이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로남불, 위선, 무능은 민주당을 지칭하고 민주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건 쓰면 안 됩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궁색하게 이거를 논의를 했으면 저런 답을 줬을까라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선관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오래된 거예요. 지금 뭐 선거 왜 합니까? 라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어떤 방송에서 일합시다, 박영선 후보의 일합시다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고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부산 가서 뭐 가슴이 뭐라고 하셨죠? 뭐 뛴다, 설렌다라고 말씀하신 건 전혀 선거와 관계없다고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판정을 하는 거는 이 정부 사실은 시작되면서 선관위원들 구성, 그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 구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애초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거 하면서 검찰 갖고 온갖 그냥 장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인식과 오해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선관위도 애초부터 선거할 때 늘 여당 편으로 해석하고 늘 문제가 되면 야당 곤란해지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 심판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게 선관위의 오늘날 역할이다라는 거는 이 이전 4년 전부터 이미 구상돼 왔던 거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내로남불 위선 무능은 민주당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참 스스로도 답답한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선관위가 민주당이다라고 지칭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4년 전부터 선관위가 이렇게 편향되게 구상돼 왔다라는 것은 박정하 전 대변인의 어떤 개인적 견해다라는 말씀 바로 잡겠습니다. 자,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라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참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게 서로를 향해서 사실은 여야 모두 다 내로남불이다라고 비난을 해왔었고 내로남불이 각자 당에서도 발생해 왔었는데 왜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선관위가 좀 억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기 전에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놨어야죠. 공직선거법에 보시면 지금 SNS에서 내로남불 위선 무능 써도 됩니다. 예. 선거할 때 표를 써도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조항은 뭐냐면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또는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거나 특정 정당을 선거에 당선하지 못하게 하는 문구를 삽입하지 말라는 중립적인 가치만 투표 독려 현수막을 다르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거 안 된다라는 현수막도 금지를 시켰어요. 여야 똑같이 지금 현안이 여당에서는 지금 오세훈 후보 거짓말한다라고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 쓰게 했고요. 야당에서 내로남불 위선 무능하다 이렇게 지금 표어를 삼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둘 다 못 쓰게 한 겁니다. 그건 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예. 이걸 가지고 선관위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다 공격하기에는 억울한 점이 좀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표를 보시면 민주당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금지를 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정치인들이 후보자로서 토론을 하거나 뭐 인터넷에 공방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런 표현도 쓰죠. 그런데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예. 바꿔야 되는 거죠. 시대 정신에 맞게 저는 이 법을 폐지하거나 조금 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식으로 공직선거법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 법이 그러하니 해석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논란이 됐냐면요. 얘네 투표 인증샷을 처음 할 적에 왜 이제 기호 1번, 2번 그때는 아마 지금 민주당 야당 시절일 겁니다. 조금 뭐랄까 진보적 성향의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V 하면 이제 2다. 그럼 뭐 이제 1이다. 이게 이제 결국 선거 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걸 이제 연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금지하자라는 쪽으로 법이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1, 2 이건 이제 직접 연상이 되니까 이런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한 게 선거 당일날 선거운동 하면 안 되느냐, 본질적으로. 두 번째로는 그런 직접적인 것을 이제 금지하자라는 게 이제 법 취지였는데 지금 이제 야권이라든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관위가 그걸 너무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야당이 야당 시절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한국의 선관위가 재량권이 너무 커요. 우리가 이제 법으로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돼 있거든요. 선거 기간에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모든 걸 규율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사실 외국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선거법이 세밀한 나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항상 바꾸자 하는데 안 바뀌네요, 이건. 자, 어떻습니까? 김수영 교수님, 선관위가 충분히 중립적이라고 보십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뭐 딱히 중립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기 때문에 투표 독려 문자나 문구에 넣을 수 없다는 것만큼이나 또 이제 거짓말이라는 표현도 또 넣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아서는 좀 그 선관위 측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정성이 시비가 이제 불거지고 있고 지금 어떠한 그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왈가왈부되는 상황 자체가 별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윤태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갖다 보니까 모든 행위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이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뭐 법을 개정하든 좀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많이 보장해주는 식으로 해서 항상 선관위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좀 불공정하다라는 시비에 항상 시달리는 상황이 좀 없게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내로남불하면 특정 정당을 다 떠올리시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도 이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건데 애초에 아까 법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여당을 향해 혹은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당신네 당들 내로남불이다 라는 투표 동료 현수막을 왜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쓰면 안 되나요? 뭐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의 연역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하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선거를 위해서 선거를 투표하는 그 행위 자체를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되지 않은 현수막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는 민주시민의 권리입니다. 행사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어떤 정당의 정당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런 투표 동료 행위 자체는 가치 중립적으로 하라. 예. 다만 양 진영에서는 우리 진영을 상대로 저 여권을 심판해야 되니 야권을 심판해야 되니 우리 후보를 지지해야 되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수막 자체 투표를 독려하는 어떤 그 구호를 외칠 때는 좀 가급적 중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써라. 이런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공직선거법은 워낙 조항도 많고요. 해석도 다양하긴 해서 이게 법조인들도 실제로 실무를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분야가 공직선거법 분야인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나한테 불리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고 이쪽에서 보면 너무 유리하게 해석해 준 거 아닌가? 기회 걸면 후회 걸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요. 박진환 대변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선관위한테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 선관위가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다 라고 해석한 셈이 돼버린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선관위한테. 뭐 섭섭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온 게 전 민주당이라고 보여져요. 첫째, 민주당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내로남불이고 위선이고 무능이고 라고 인식하게끔 지금껏 해왔으니까 그런 상황이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 뭐 해석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선관위 구성이나 선관위가 해석하는 행태가 편파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편파적인 선관위가 오죽했으면 저거를 못하게 막게끔 하는 상황까지 갔을까? 선관위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내로남불 위선 무능 쓰지 말게 할 수도 있는데 사전투표 민주당 연상시키니까 저건 쓰지 말라고 선관위가 해석하게끔 또 민주당 자체도 이런 모순을 만들어난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아무리 얘기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야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관위의 인적 구성도 편파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 야당에서는 인적 구성이 치우쳐져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장,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다. 등 여당 성향이 7명이다. 반면 야당 성향은 2명밖에 없다라고 야당에서는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9명 중 7명이 편향적이다라는 건데 윤태곤 시장님, 뭐 앞선 논란과 함께 지금 더불어서 근데 저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선관위라든지 저런 이제 기구에 대해서 추천하는 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는데 여당 성향이 7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에서 추천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당 성향이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입법부에서 여야 갈라서 하니까 항상 여당 성향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데 참 이 선관위가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그 실무를 안 해보고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요. 예를 들어서요.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게 법적으로 담보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걸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당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법원에서 유죄로 나온 판례들도 있어요. 선관위에서 해석해준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조심해서 하고 이 규제와 이게 막 그 싸움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번, 2번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규제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한때는 또 그런 이제 그걸 이제 피해 나가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이제는 투표합시다라고 이제 각 개인이라든지 단체들이 이제 투표 동료 현수막을 붙이는데 내용은 중립적으로 하는 건데 그 밑에 명의를 예를 들어서
민주아빠 윤태곤. 제 딸 이름 민주는 아닙니다만은 예. 예컨대 뭐 컨대.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국민의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인식되게 하는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선관위는 또 그걸 규제하려고 잡으러 가고 이제 이런 식이죠. 인적 구성 논란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 가운데 이례적인 게 하나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 선관위가 이례적으로 직원들에게 피해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의 보험가입, 공정성 줄소송을 대비한 건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관위 직원 3,170명이 업무 관련 소송을 지원해줄 목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처음으로 추진했다는 거에 알려졌습니다. 보험 상품은 이렇습니다. 공무 관련 소송 당했을 때 손해배상금, 변호사비 일정 부분을 보존해준다. 1인당 1건에 3천만 원, 연간 9천만 원까지 청구된다. 그러니까 좀 제가 보험 광고하는 것 같아요. 적용 대상 2016년 총선,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 20년 총선, 이번 재보궐선거로 딱 한정이 돼 있다는데 자, 야당에서는 선관위 스스로도 편향성 문제를 예견하고 보험으로 모면하려 한다라고 비판했고 선관위는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이다. 공무원 다수가 가입한 일반적인 보험 상품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자, 손 변호사님, 선관위의 해명이 이거 사실입니까? 야당에선 선관위가 처음으로 보험 가입한 거라고 문제 삼던데. 저건 추세가 맞고 선관위 설명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논의가 시작된 분야는 어디냐면 경찰 공무원들이 하도 민원인들한테 이제 형사고소당하고 손해배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찰 조직에서 한 번은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에 SOS를 친 적이 있어요. 경찰 공무원들이 이런 다른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이런 국민들과 소송하는 것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개인 사비로 변호사비를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무료로 이제 변호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10수년 전부터 있다가 업무 협약까지 갔다가 법을 개정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예산으로 이런 소송이나 이런 것들 개인의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변화가 됐고 두 번째는 또 그 소방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 소방차 가지고 가다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재산적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이걸 다 자비로 변호사 대응비를 다 써왔는데 또는 국가의 예산으로 이거를 좀 체계화하자는 것이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선관위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구급공무원들도 소송이 들어와요. 민원인들 상대로 요즘에 직권남용도 걸고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일 안에서 진행된 것이지 우리가 편파적이어서 다른 쪽에서 소송 들어올 것이 예고돼서 하는 국가적인 업무는 없는 거죠.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지금 소송을 당하는 각종의 공무원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부씩 업무 협약으로 체결을 해오다가 이제 법령에 근거해서 책임보험 형태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추세에 맞춘 것인데 공교롭게 시점이 또 보궐선거 앞이라 이런 논란이 불거진다라는 손정희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자, 두 번째 핫쌈 사전선거 투표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 여론조사 기관 대표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제가 아까 몇몇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투표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투 넣을 때 대충 보거든. 밖에 이렇게 얼핏 나오거든, 이게 도장이. 민주당 쪽이 강북 이쪽 몇몇 의원들을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 그 얘기는 이제 다수가 전달을 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느끼면은 한 55대 45 정도로 오늘은 이겼을 것 같고 내일은 7대 3 이상은 확실히 벌려한다. 논란이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대표가 고발됐습니다. 참관인이 투표용지를 봤고 이걸 여당 국회의원에게 알려줬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 참관인이 기표지를 봤다. 민주당 표가 많았다더라. 사실은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투표 원칙과 상당히 좀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입니다. 박시영 대표는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고 각종 방송에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라는 분석도 나왔던 인물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주의적 투표의 비밀 침해죄와 예비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달하며 선관위에 박 대표를 고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 마감 전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요. 박영선 캠프에서는 개인의 돌발 발언이다라고 했지만 이게 박영선 TV에서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라 논란은 더욱더 거세질 것 같은데, 자, 김수경 교수님.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은데, 박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관인이 본인의 업무를 망각하고 비밀 투표가 원칙인데 시민들의 투표 용지를 봤고 그 결과가 박영선 후보를 더 많이 찍었다라는 사실을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 여당 의원으로부터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박영선 후보 TV 유튜브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참관인이 이제 슬쩍 투표용지가 살짝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열어보진 않았지만 봉투에 넣을 때 보면은 어디에 찍었는지가 대충 보이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보니까 약간 민주당이 우세한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했고 그 얘기를 전해들은 지금 대표가 컨설팅 회사 대표인데 이제 친여 인사로 알려져 있죠. 저 사람이 이제 박영선 TV에 나와서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더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당연히 비밀 투표니까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그 참관인이 저것을 언뜻 보고서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흘렸고 그것을 전화를 통해서 들었다면은 투표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허위였다, 거짓말이었다,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얘기였다. 그러면 허위 사실을 또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당연히 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저기 이제 유튜브 채널이고 아마 이제 여당 인사들끼리 약간 유튜브라는 공간 자체가 좀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TV가 아닌 공중파 매체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매체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아무런 이제 가감 없이 스스럼 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엄연히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여당의 대표로 나와 있는 그 후보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부적절해 보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윤태호 시장 이거를 그냥 슬쩍 내가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였는데 그래서 내가 친한 여당 의원한테 알려줬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유튜브에서 얘기했는데 라고 하면은 문제가 괜찮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참관인들이 이제 각 정당에서 나간 참관인들이 유심히 보긴 봐요. 유심히 보긴 본다. 그럼요. 우리 찍을까 저 사람은 누구 찍을까 그러면서 박대하 대변인은 출마도 해보셨고 저도 이제 선거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 쭉 전화 돌려보거든요. 분위기 어떻냐? 예. 우리 쪽이 많이 나온 것 같냐? 저쪽이 많이 나온 것 같냐라고 이러한 것 같다, 저러한 것 같다 해서 이제 분위기 취합들을 해요. 근데 이게 여기 앉아있으면 저 정도에서 이렇게 투표함에 넣는데. 그렇죠. 그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보이냐?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거를 이제 취합해서 그 유튜브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공연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연성이라는 거는 이제 전파성 같은 거죠. 거기서 저런 말을 하면은 안 되죠. 저게 실제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또 저 이야기가 박영선 후보가 그 유튜버들 6명인가? 하고 이제 같이 하는 이제 형식의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그냥 사인들끼리 모인 게 아니라 후보를 초청해서 한 형식이었기 때문에요. 예. 자, 일단 근데 참관이 그 용지를 볼 수 있습니까? 본다면 굉장히 시력이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누구 찍었는지 저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습니다만은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펄럭펄럭 안 접고. 그런 분은 보이겠죠. 근데 펄럭펄럭하면 종이가 흔들리잖아요. 제가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그 투표 자체를 넣는 게 아니라 밀봉 봉투를 줘요. 그렇죠. 그리고 밀봉 그거 할 수 있는 접착제 딱 붙이면 외부에서 거의 투시력이 있지 않을까. 안외 투표는 하고요. 네. 관외 투표만 하고. 소지로 가야 되니까 밀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투표함에 그냥 넣으니까 보일 수도 있지. 그래도 이게 그런데 4번을 적잖아요. 흔들리는데 이게 1번에 찍었는지 2번에 찍은지 알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봤다는 것 자체가 좀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실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투표하는 분들한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건데 그런 걸 뻔히 알 수 있는 여론조사 대표가 저런 거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실수를 좀 넘어서 의도성이 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여론조사의 신뢰성마저도 훼손시키고 있는 아주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박형준 후보에게 찍었다라며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행동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한 시민이겠죠?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라며 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본인들끼리 한 채팅방인가 봐요. 거기에 이렇게 박경준 도장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하는 거 금지되어 있고 이거를 공개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되죠. 위반 시 투표용지 무효,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손정인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수사 들어갑니까? 수사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거법의 무지인데 정치인들도 잘 모르고 변호사들도 공부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일반인들이 저는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본선거 남아있는데 안에서 저렇게 투표용지를 촬영해서 공개하면 다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고민정 의원이 사전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렸는데 이게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엄지에 도장을 찍고 1번을 찍어라라는 의미로 따봉. 그런데 투표 인증하는 게 이제 불법은 아닌데 왜 이게 논란이 됐을까요? 바로 엄지에 맨살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청은 장갑 벗고 투표 인증하는 거 위험한 행동이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피부에 직접 도장을 찍어서 안 된다. 왜 남들도 찍어야 되니까. 고민정 의원은 부적절한 행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SNS 할 때는 고민을 하고 올려라. 김근식, 감성팔이에만 나서니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재보궐 핫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 핫삼입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화이팅! 재보궐선거 첫 공식 일정으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선택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정답지 어떤 행보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뭐 추후에 입당이라든지 정치적인 본격적 행보를 언제쯤 보이실 예정이실까요? 자,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온 이유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밝혔는데, 자, 이 장면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박영선 후보 측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정을 기자들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동을 시작한 것.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있다라고 비판했고, 우상호 의원도 낮은 수준의 정치 행위지만 정치 행위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 행보로 보십니까? 정치적 행보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투표하러 갈 거라는 거를 알리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행보라고 보이고, 사실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립적인 듯한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는 쪽으로 많이 행보를 했었는데, 이번엔 약간 대놓고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당연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 어떤 뭐 검찰을 지키기 위한 그런 헌법 정신과 이런 것들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렇게 행보를 보여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주장했던 많은 것들의 순수성을 이제 이런 의심하면서 이런 봐라,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지 않냐, 대놓고 정치를 하고 있지 않냐,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인 행보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비판을 받을 겁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치적 행보를 나서든 그게 뭐 몇 달 뒤가 됐든 언제 정치적 행보를 나서든 간에 아마 그러한 비판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을 것이고,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그것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주장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수한 어떤 헌법을 수호하는 어떤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그런 순수성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 거기에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성패가 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윤태곤 실장님 나오시잖아요. 그 어떤 약간 선거 전략 이런 거에 좀 능하잖아요. 주말에 돌직구가 없어서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좀 물어볼게요. 네. 요게 정치적 행보라면, 그래서 정치 행보 맞다, 잘했다, 정치 행보다 낫다,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요게
뭐 어떤 메시지, 어떤 전략을 좀 어떤 예. 효과를 노린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김 교수님과 비슷한 이야기 드린 게 비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제가 투표했습니다. 라는 거 자체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투표를 했다. 그것도 사전 투표를 했다. 나 투표했다. 아, 그렇죠. 아버지 모시고 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아버지 이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뭐 김형석 그 교수랑 김형석 그 백세 교수님하고도 뭐 가깝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하고도 가깝다. 그 아버지한테 많은 이게 뭐 이제 훈도를 받았다.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이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알리는 거. 그리고 또 지금 강남이지 않습니까? 예. 서대문까지 가가지고 하는 것도 좀 재밌지 않아요? 그런 관외 투표를 관외 하는 투표를? 것도 나 이제 원래는 나 강남 사람 아니고 강북 사람이야. 서대문 사람이야. 서대문 그런 사람이다. 것도 좀 알리고 예. 다목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증을 느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런 거리를 주는 행위 자체가 되게 정치적인 거죠. 우상호 의원은 낮은 수준의 정치행위다라고 했지만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수준이 이게 여기 우상호 보세요. 의원이 낮다라고 말한 건요. 높은 전략이다, 낮은 전략이다가 아니라 수위가 낮다라는 수위가 낮다. 의미겠죠. 막 이게 예를 들어서 야당이 꼭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높은 수준의 정치적 행위이고 이건 그냥 투표한 거니까. 강도가.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이성우 중앙지검장에게 공수처장 차를 내준 공수처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해명조차 좀 어색하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방이 많습니다. 1, 2호 관용차까지 해명에 동원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김진호 공수처장이 고발됐습니다.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관용차를 제공했고 이거 출입 기록 남기지 않으려는 황제 에스코트다는 논란이 불거졌죠. 자,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등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했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공범으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동선이 담긴 CCTV 보존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 함께 보시죠. 자, 수원지검 주요 피의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존해달라. 자, 왜냐하면 이제 며칠 뒤면 공수처 내에 있는 CCTV 보존 기간이 돼서 이게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그래요. 3층 화면만 제공하고 공수처가 모레에는 다 자동으로 삭제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수처에게 요 관용차 환승하는 CCTV가 공개됐잖아요. 언론에 의해서. 요거를 계기로 자, 공수처 그거 지우지 마. 스탑. 다 보존해. 라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요청이긴 한데 그 의미가 공수처 이거 지우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지원 대변인, 일단은 잠시 후에 뭐 공수처 해명도 보겠습니다만 상황이 좀 묘하게 흘러가요. 공수처장이 관용차를 내주었잖아요. 황제조사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딱 수원지검 검찰이 스탑! 동작 그만. 공수처 내에 있는 CCTV 보존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거에 앞서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공수처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모셔서 조사를 한 건지 면담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런 기록도 없이 뭐 한 1시간 가까이 만났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날 완전히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본인의 관용차를 제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는 거는 공수처가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편협적인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어쩌면 범죄에 가담됐을 수도 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우리 갖고 와서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수원지검에서는 계속 해야겠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장으로부터 저런 편의를 받게 편인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이것마저도 이상한 그 범죄 행위에 가담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기소 혐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CCTV를 보존해 달라고 법원에 당연히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가 저 사건을 가져가느냐, 수원지검이 계속 하느냐, 아니면 공수처에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이나 아니면 김진우 공수처장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가치 중립적이냐, 그래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논란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공수처가 해명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2호 관용차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자, 왜 처장차 줬냐? 논란에 대해서 공수처 쪽 추가 해명.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다. 그런데 2호 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피의자 도주 방지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가 없었고 관용차 1호, 공수처장차 줄 수밖에 없었다.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이게 뭔 말이냐? 왜 자꾸 논점을 이탈하느냐? 1호차를 주든 문 안 열리는 2호차를 주든 공수처 차를 왜 주냐?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법조계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한신대학교의 김소영 교수님, 좀 공수처가 해명하고 싶은 취지가 뭡니까 그래서? 참 공수처도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2호차가 뒷문이 안 열려서 공수처장 차 줬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번 사건에 어떤 게 해명이 됩니까? 그래서 2호차가 안 되겠어 1호차를 줬다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예. 당연히 지금 1호차고 2호차고 뭐고 간에 그 차를 어쨌든 공수처에서 제공해가지고 지금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뭐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황제 뭐 조사를 했다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어떤 의혹의 제기와 그러니까 문제의 제기와 그 답변이 그렇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아무리 이제 좀 공수처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공수처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제 2호차가 뒷문이 안 열리니까 1호차를 계속 그러면 이렇게 제공할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명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검찰에서 이제 항상 이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이제 어떤 검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수사를 못 하니까 공수처를 발족을 하면은 공수처에서 뭔가 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열망을 반영해서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그 검찰에서는 오히려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을 감싸주는 형국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조직인데 오히려 검찰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지금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수처가 맨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이제 어떤 그 지금 연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인사들의 이제 비리 의혹 같은 것들을 덮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공수처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만들어진 것은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과 국민적인 그런 열망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제 첫 시작부터 이렇게 단추가 이상하게 끼워진다면 앞으로도 이런 시비들은 계속 불거질 것이고 좀 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두 분은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2호차 뒷문이 안 열리니까 1호차 내줬다라는 공수처 해명도 나왔고 손 변호사님 어떠세요? 지금 위법하다 해서 이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에서 이제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위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는 단체도 굉장히 관심이 가져지는데 박범계 장관과 폭행 사건으로 이제 문제를 서로 제기했던 단체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어떤 사건을 굉장히 여러 번 이제 고발 조치하는 것도 제가 눈여겨서 보는 상황이고요.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 조직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조직이 완비됐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청사 출입과 관련해서 왜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법에는 독립적으로 재량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어떤 보도에는 왜 그럼 지침을 빨리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데 조직이 다 완비돼야 지침도 이제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관련된 어떤 진행 사항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CCTV 지우지 말고 보관하라고 있잖아요. 공수처의 가장 앞으로 잠재적 의뢰인과 조사 대상은 사실은 검찰 조직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조직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고 반목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비리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반목이라든가 견제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더라고 하더라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조직이 정말 제대로 정비된 시점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거나 국민적 의혹이 생기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좀 어떤 더 강한 수준의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비돼서 정돈돼서 수사나 면담이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광양시장을 민주당에서 제명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지 살펴보겠고요. 박수홍 씨와 친영 씨가 서로 맞고소가 지금 예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광양시장 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광양시장을 제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이해충돌 논란 제명 조치를 취했고요. 정영보 광양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시장직 사퇴하겠다라며 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입니다. 이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크게 세 가지 별로 보도됐습니다. 자기 땅에 도론했다라는 의혹, 재개발을 다시 추진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다라는 의혹, 문중료의 100억 도로 진입로 공사를 했다는 의혹도 현재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윤태구 실장님. 네. 민주당에서 즉각적으로 제명 조치를 했어요? 저번에 뭐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근데 참 이럴 때 문제예요. 뭐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본인이 이게 탈당이 먼저인지 제명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탈당하면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간에 우리가 뭐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걸 좀 인식을 갖고 해야 되겠다. 지금 의원들도 보면요. 탈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야에서 이제 특히 비례로 된 사람들은 제명시켜주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탈당이 아니라 제명을 시켜주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건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은 뭐 앞으로도 저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박주민 의원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결국 임대료를 낮춰서 재계약해줬다고 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사과한 바 있죠. 송구하다고. 임대료 인상 논란. 임대료를 9.3% 인하 재계약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이 돈을 떠나서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 역시 박주민답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 영주고 약주나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영주고 약주는 모습 어이없다. 결국 안 걸렸으면 모르는 척 지나갔을 일 이거면 됐다는 식 아닌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박주민 의원이 결국 이제 임대료를 낮춰서 재계약했군요. 그럼 뭐 지나고 나서 이루어져 봐요.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다른 여당 의원들이 저런 케이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 발의하고 그전에는 박주민 의원이 그 뭐 세월호 인권이나 아니면 정말 공정 정의에 굉장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저런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실망하는 건데 글쎄요, 저렇게 한다고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그냥 급하게 또 이거 마저도 묻어가자라는 식으로 하자라고밖에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저는 뭐 청와대에 있었던 그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분들 다,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소속 정당인 국회의원 모두 다 그동안 있었던 부동산으로 논란이 됐던 모든 이익을 가령 뭐 다 환수하고 먼저 내놓는다면 모르지만 한두 사람 저렇게 하고 나머지 다 나몰라라고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되돌릴지 저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박수홍 씨와 친형의 어떤 맞고소가 현재 예고된 상황입니다. 친형 부부로부터 30년간 100억 출연료를 횡령됐다라고 주장하는 박수홍 씨. 친형 측이 대화 통한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법적 조치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친형 측은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 측 두 사람의 갈등, 회계나 횡령 문제가 아닌
지난해 초 박수홍 씨의 여자친구 소개 문제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진흙탕 싸움하기 싫어서 참고 있었다. 박수홍이 고소한다면 법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다라고 맞대응을 예고했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이 논점이 박수홍 씨 측은 10년간 출연료 상당수를 떼었다라는 건데 박수홍 씨 친형 측은 여자친구 얘기를 하네요. 제가 박수홍 씨 변호사든 상대방 측 변호사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사건에서 감정을 빼시고 사건을 바라보시고 형제 관계를 빼시면 어떤 사건이냐면 소속사 연예인과 기획사 사장님과의 금전적인 다툼이에요. 명료하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과 소속사 대표 간에 소송하고 고발하는 거 되게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정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법인을 운영하는데 비용을 얼마나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연예인이 가져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비용을 많이 쓰면 열심히 일했는데 가져가는 돈이 없으니까 연예인은 당연히 불만을 품고 소속사랑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정산금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도 이제 오랜 인적 관계인 형제로 엮여 있다 보니까 돈 문제가 껄끄러워서 구체화시키지 않다가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 신뢰를 상실하다 보니 형제 간에 이제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인데 이걸 외부에서 그래도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어른들이 이렇게 중재를 하기 시작하면 나는 정확하게 말끔하게 내 돈 문제 정리하고 싶은데 라는 게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돈 문제는 깔끔하게 전문가들이 정리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정리했으면 좋겠고 지금 형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친구 소개 문제는 연예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에 사생활까지 거론돼야 되는 상황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떤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어떤 보도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형 측에서도 결국 박수홍 씨 주장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정산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는 불만이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납득하게 회계자료 이런 걸로 설명하면서 오해를 줄여서 오해가 없어져야 이제 화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분명한 것은 일단 돈 문제가 명쾌하게 양측 간에 정리가 안 됐다라는 것이고 김수영 교수님, 박수홍 씨 측이 어떤 그 돈 문제에 대한 어떤 요구를 했지만 친형 측이 지금 거절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회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박수홍 씨 측이 이제 요구를 했죠. 이제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형 측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면서 고소를 해라.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여자친구 문제가 개입돼서 그런 거다. 사실 사건의 본질은 아까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연료 정산 문제, 수입의 정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여자친구를 개입하는 사실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 결국 박수홍 씨를 심리적으로 좀 압박해서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연예인들이 워낙 수입이 좋다 보니까 가족들이 금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굉장히 좀 어떤 그 집안을 좀 먹여 살린다고 할까요? 좀 집안을 일으킨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은데 사실 이러한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다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연예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좀 원만하게 법정에서 가릴 것들은 가리고 이렇게 지저분한 사생활을 가지고 막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일 같은 것들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